무기력증이 지속되면 자포자기한 상태가 된다. 심리학에서는 의욕이 없어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부정적인 경험이 지속된 결과 무슨 일을 하든 무의미하고 쓸모없게 느껴져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상태, 즉 어떤 대상에도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자포자기해진 상태를 뜻한다. 무기력이 학습된다는 사실은 1965년에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 충격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실험에서는 개 2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A, B 방에 각각 넣는다. A방은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방이다. B방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방이다. A방에 들어간 개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꺼진다는 사실을 학습하여 전기가 흐르면 곧바로 버튼을 눌러 전기 충격을 피했다. 반면 B방에 들어간 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전기를 끌 수 없다는 사실을 학습하여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되었다. 그 후 B방의 개를 A방으로 옮겼다. 원래 A방에 있던 개는 전기가 흐를 때마다 버튼을 눌러 전기 충격을 피했지만 원래 B방에 있던 개는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버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전기 충격을 담담히 버튼일 뿐이었다. 위의 실험과 별개로 한 연구기관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대신 불쾌한 잡음을 들려주는 실험이었는데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실험 초반에 불쾌한 잡음을 멈추지 못한 그룹은 실험 마지막 단계에서 잡음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을 멈추는데 성공한 비율이 낮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실험은 인간의 무기력이 경험에 의해 학습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질책을 당하다 보면 내 상태가 전기 충격이나 잡음에 노출될 때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 넌 참 못났다 라는 언어의 전기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스스로 못난 자신을 재현하고자 자신을 못났다고 믿어버리고 실제로 못난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이 야기하는 피해는 정신적인 면에 그치지 않는다. 학습된 무기력이 신체 건강과도 관련되어 있음은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대표적인 예가 위궤양과 암의 발병이다. 연구자 제이 와이스가 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전기 충격을 스스로 제어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쥐는 중증 위궤양과 암이 발병했고 그 진행 속도도 빨랐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강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면역 체계에 변화가 생겨 알레르기 질환이나 암 발병에 영향을 줬다.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면 무기력해진다. 인간의 뇌에는 사물을 추리, 판단, 기억, 학습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와 희노애락의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각각 존재한다. 이러한 신경세포끼리는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다. 이때 신경세포 간의 신호를 이어주는 것이 신경전달물질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다. 각각의 신경세포가 신경전달물질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사람은 지능을 발휘하고 웃거나 울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경전달물질은 100여 종류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도파민,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은 무기력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의 뇌에는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 양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의 활동을 촉진해서 혈압을 올리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킨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의욕이 솟구치지만 그와 동시에 긴장하고 흥분한 상태가 된다. 세로토닌은 노르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의 기능을 억제해 정신을 안정되게 하고 감정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 체내 세로토닌 양이 부족해지면 불안이나 우울한 증상이 나타난다.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진 사람의 뇌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 양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왜 감소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치료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단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의 양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세로토닌은 적당히 분비되면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과잉 분비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인체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세로토닌 양이 지나치게 증가했을 때 수치를 낮추는 효소인 모노아민 산화 효소가 내재하고 있다.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연구자 제이 와이스는 지 실험을 통해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환경에 놓인 지는 위궤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노르아드레날린과 학습된 무기력 사이의 관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의욕이 솟구치는 동시에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긴장감이 오래 유지되어 스스로 스트레스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무기력해진다는 것이다. 즉, 긴장하면서도 의욕이 솟구치던 처음 상태와는 거리가 먼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이 와이스는 고통을 견디는 시간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난이도 정도에 따라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량이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가혹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망감이 더욱 커진다. 그로 인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노르아드레날린의 양에 한계가 발생하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와 동일하게 노르아드레날린 양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로토닌과 학습된 무기력 사이의 관계 또한 많은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세로토닌의 부족도 학습된 무기력 상태를 일으킨다고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할 때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세로토닌도 이렇게 분비되며 신경세포의 수용체가 분비된 세로토닌을 흡수한다. 이때 설령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더라도 세로토닌을 흡수하는 수용체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세로토닌의 효과는 악화된다. 그래서 수용체가 지나치게 늘어난 경우에는 수용체 일부를 차단함으로써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수용체를 차단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로토닌이 감소해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진 사람은 푹 쉬어야 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혹사하면 또다시 세로토닌이 한 번에 분비되고 그로 인해 수용체가 늘어나 세로토닌의 효과가 단숨에 감소하게 된다. 세로토닌의 수용체가 지나치게 늘어남으로써 세로토닌을 나눠서 흡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로토닌 효과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경 전달 물질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현재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우울증 치료약은 수용체가 세로토닌을 재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능을 한다. 이 약은 세로토닌이 증가함과 동시에 늘어난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세로토닌이 수용체에 재흡수되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한다. 수용체가 차단됨으로써 갈 곳을 잃은 세로토닌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를 떠다니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의 세로토닌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은 우울증일까? 학습된 무기력 증상이 마치 우울증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한 것이다. 다양한 실험 결과와 의학 논문을 살펴보면 학습된 무기력과 우울증 사이에는 유사 관계와 공통점이 매우 많다. 증상에 주목해보면 양쪽의 차이는 거의 없을 정도다. 업무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전혀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빈둥대는 사람, 방이 어질러져 있어도 청소할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 사람,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상태가 학습된 무기력 증상인지 우울증인지 일반인은 판별하기 어렵다. 무기력이나 의욕 감퇴를 겪어 좀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울증의 주요 증상이기도 하다. 다만 학습된 무기력의 경우에는 무기력해지는 대상이 회사 업무나 공부 등 본업에 특정되어 있다. 반면 우울증의 경우에는 무기력해지는 대상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리면 사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사라진다. 기분이 가라앉고 기쁜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고 무기력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현재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적혀 있다. 집중력과 주의력이 저하된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어떤 것에서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장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자해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시도하기도 한다. 수면 장애가 일어난다. 식욕 부진이 일어난다. 이러한 증상이 약 2주 동안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위의 증상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학습된 무기력 증상은 우울증 증상과 여러모로 닮았다. 우울증 역시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의 부족과 관련돼 있다는 점은 이미 밝혀졌다. 학습된 무기력과 우울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무기력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울증 환자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처럼 우울증은 학습된 무기력과 많은 점이 비슷한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한 대학 연구팀이 한국과 미국의 환자 5,300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울증 심각도 진단 수치에서 한국 환자가 미국 환자보다 30% 정도 낮았다. 그러나 우울증이 자살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한국 환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한국 우울증 환자 가운데 자살을 시도했거나 생각한 적이 있는 환자 수는 미국 환자 수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환자들이 우울감을 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을 더 키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같은 해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2개 회원국 중 인구 30만 명 이상인 국가의 2000년과 2012년의 자살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200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13.8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8.9명으로 자살 사망률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 10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자살의 원인 중 60에서 80%는 우울증이다. 우울증 환자의 15에서 25% 정도가 자살 시도를 하고 2에서 3%는 실제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따라서 우울증을 제때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순히 우울함을 느낀다고 우울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울증과 학습된 무기력 사이의 관계성이 크다면 갈수록 무기력 상태를 겪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무기력해진다. 학습된 무기력과 우울증의 원인은 추위, 계절, 기온과의 관계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원인은 다양하며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겠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추위나 기온의 영향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티로옥신과 트리오드 티로틴은 근육과 결합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성하고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갑상선 호르몬이 뇌로 가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게 된다. 반면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기력이 없어지고 몸이 나른해져 움직이기 싫어진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추위를 잘 타게 되고 몸이 잘 붓고 통통해지는 경향이 있다. 갑상선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유산소 운동이다. 그 중에서도 걷기 운동보다는 달리기 운동이 더 효과가 좋다. 갑상선 호르몬은 근육과 결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낮은 상태여서 운동을 하면 일반 사람보다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 결과 근육이 쉽게 손상을 입는 동시에 자주 재생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근육이 잘 붙게 된다. 일단 근육이 붙으면 이전보다 움직이기 훨씬 수월해진다. 겨울철에도 이를 악물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다음 해부터는 몸이 매우 편안해지고 뇌 기능도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갑상선 호르몬 저하로 기력을 잃은 사람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운동을 거듭할수록 심신이 편안해지는 것을 실감하며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리상담에서 무기력증을 치료하는 방법. 지금부터는 심리상담가로서의 내 관점과 내가 시행하는 심리요법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증상의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눈앞에 있는 우울증 환자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무기력 상태에 있는 사람의 병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떤 병명을 붙이느냐보다 어떻게 해야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심리상담가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무기력해지는 원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과학적, 사회적 관점을 아우르며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욕이 없는 상태에만 주목한다면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은 우울증이나 학습된 무기력 외에도 수두룩하다. 앞에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진 사람의 뇌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 양이 감소한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왜 감소하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치료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의 양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질병의 메커니즘이나 원인이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았더라도 심리상담에서는 일단 눈앞의 내담자를 괴로움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내가 심리상담에서 실시하는 치료법은 단기요법이다. 단기요법은 심리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심리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요법이다. 단기요법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최면 요법가인 밀턴 에릭슨이 처음 주장한 이론이다. 무기력과 같은 심리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가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고방식과 관점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고 그것을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다. 무기력 상태에 빠지면 남들과 교류하거나 대화하려는 의욕이 사라지고 혼자 조용히 방에 틀어박혀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학생은 등교를 거부하게 되고 회사원은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다. 권태감, 침울, 불면증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살아있는 것마저 괴로워진다. 이처럼 무기력이 단초가 되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기 바란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단기요법으로 치료하는 심리상담가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내담자의 괴로움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을 늘 모색한다. 내가 무기력한 건 내 탓이 아니다. 내가 심리상담에서 실시하는 심리요법인 단기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외제하다, 외제화란 내담자에게 당신을 괴롭게 하는 원인은 당신 자신의 문제와 별개의 곳에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이다.
외제하와 정반대 개념인 직면화는 당신은 야무지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라거나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서도 왜 그런 일을 저지른 건가요? 라는 식으로 문제 원인이 내담자에게 존재한다고 몰아붙이는 방식이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직면화 방법을 사용하던 시절도 있었다. 나는 내담자를 괴롭히는 문제가 내담자의 외부의 존재함을 보여주는 외제화를 채용했다. 이로써 실제로 내담자는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고 무기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상담 중에는 이러한 현상을 내담자에게 발작을 일으킬 위험성이 줄었다고 설명한다. 내가 집필한 다른 책들도 대부분 외제화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무기력 증상을 겪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가짐만 바꾼다면 단숨에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이야말로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문제가 자신 안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작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와 무기력의 관계를 설명한 바 있는데 이는 외제화의 관점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무기력의 원인이 갑상선 호르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침울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초조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 부족한 탓, 갱년기 장애 탓, 기온 변화 탓이라는 식으로 기분이 변하는 원인이 자신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둔다면 자신의 기분 변화에 영문도 모른 채 휘둘리지 않게 되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기분 장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무기력 증상 해결 방법으로 소개하는 버그 퇴치법은 심리요법의 관점에서 말하면 자신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외제화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굳게 믿고 있는 상황이나 생각을 다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면요법이나 암시요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면 사물에 집착하는 태도가 누그러지고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신의 상황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의사와 심리 상담가는 무기력 상태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똑같지만 이처럼 치료 방법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